네, 이번 시간은 민법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뭐냐? 민법은 말 그대로 민에 관한 법이죠. 하게 되니까 개인 상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 민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의 구성은 우리는 총칙이 먼저 나왔어요.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채권법도 채권 총론, 강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이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보면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일반적으로 재산에 관한 것과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권리관계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 법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 즉 자연인은 출생하면은 자연인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은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출생에 의해 가지고 권리 능력이 발생하고 사망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3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생존하는 동안은, 생존이 뭐냐? 출생이고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출생과 사망에서, 그럼 출생은 언제부터 출생으로 볼 거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출생에 대해서는 민법과 형법의 학설은 약간 다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부 노출설을 출생으로 봐요. 민법에서는. 그리고 사망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호흡정지설, 심박박동정지설 되는데, 실은 또 요새 와가지고는 내사설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죠. 그럼 이제 사망에 대해 가지고 법률 규정이 돼 있는 거, 우리 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시사망. 원래 동시사망 같은 경우는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얘기해요. 동시사망. 그래서 보면은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게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을 하잖아요. 그죠? 사망을 하면은 이게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할 거는 추정과 개념이 간주가 있죠. 그죠? 추정이라면은 반대에 대한 게 입증만 되면은 동시 사망이 안 된 걸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속법에서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정사망이 있습니다. 시체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망이 확실한데, 즉 뭐냐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떠내려 갔다던가 화재가 났다던가 기타 뭐 사변 등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 장소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조사를 하잖아요. 보고가 된다면 이 경우는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보고에 의해 가지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추정은 반대 입증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죠. 이 경우는 뭐냐면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때 생사불명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정법원이
선고에 의해 가지고 사망으로 간주해요. 이건 실종 선고입니다. 실종 선고는 법원의 선고예요. 법원의 선고. 법원의 선고에 의해 가지고 사망으로 간주돼요. 이건 반대로 입증이 있다 해서 뒤집어지는 것이니까 판결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의 요건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상태인데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특별 실종에 해당되는 게 전쟁,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 그 다음에 위난 실종, 이럴 때는 1년 경과시 이해관계인이라 검사의 청구에 의해 6개월 이상 공시처벌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추정과 간주에 대한 얘기가 그 밑에 나오죠.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반대 증거가 있으면 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인이 사망해서 사고로 그러면 동시 사망으로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사건에 의해서 보고가 돼도 사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 추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반대 입증이 되면은 증거가 있으면 이게 번복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간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주에 대해서는 본질이라는 일정한 것을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의 증거가 있어도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즉 얘기가 뭐냐면 실종 선고가 돼서요. 그럼 사망으로 간주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주가 되지만 실종 선고는 실제로 이 사람은 사망을 안 했어요. 사망을 안 했어도 법률행위나 모든 것은 사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망을 안 하고 돌아다녀도 사망으로 간주한 건 변경이어서 그렇게 되면 이건 뭐를 해야 돼요?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송으로 가가지고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간주와 추정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자연인, 법인이잖아요. 이제 법은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단체. 법인은 사단법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물적 결합체, 재산적 결합체인 재단법인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은 정관이란 약관에 의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제 권리의 객체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권리 주체는 인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으로 보시면 돼요. 권리 주체는 인이잖아요.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체적으로 보시면 권리가 행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객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물건의 객체 가지고 원래 이거 갖다가 민법 98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물건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되는데 물건의 객체는 를 얘기할 때 아까 제가 권리의 주체는 인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건의 객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물건. 그래서 98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98조에 보면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또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을 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이 있고 주체고 객체가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여기서 이제 나눈 게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동산 이렇게 나누는 거죠. 동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주물이냐, 뭐 종물이냐 해가지고 법률 규정이 쭉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이 된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을 동산이라 하죠. 그럼 이제 갖다가 이건 갖다 이제 물건, 그 다음에 이제 갖다가 또 나올 때 주물이냐 주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민법에 그거 보려면 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있지, 그죠? 채권의 객체. 이건 채권의 객체는 원래 급여. 그러니까 표현이가 몰라도 되는 건데 급여라는 표현을 써요. 채권 관계가 성립하면 뭐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급여인데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하고 신분권의 객체는 친족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분권, 가족권은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는 좀 기억하실 게, 법률 행위는 원래 계약 같은 게 원칙도 다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는 지금 어떤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요건이 구비가 되면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이걸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률 행위란 법률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 법률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 이게 이제 갖다가 법률 요건이 될 수 있는데, 법률 행위의 기본 원칙은 각자의 창의와 책임하에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유효 요건이 나와요. 법률행위 유효 요건이 내용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내용은. 그 다음에 법과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적법해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 내용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당사자 간의 의사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불확정이면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위 당사자가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법률행위 유효 요건은 원래는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 자유성이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위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그 행위 능력자에 대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 가지고 능력자,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어요. 제한 능력자 제도를. 근데 거기서 갖다가 보통 얘기되어지는 게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가지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갖다가 미성년자가 20세였는데 지금은 만 19세지, 그죠?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용돈의 사용 등은 미성년자가 단도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 제도인데, 한정 후견인 제도는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제도는 성년 후견인 제도는 이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와 가정법인이 정한 단독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법이 나와요. 지금 여기를 갖다가 총칙에서 기간이다, 기한이다 이런 것들인데 그건 한번 여러분 나중에 법조문 가지고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물권법이 바로 나옵니다. 물권법에서는 물권이란 동산,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즉 물건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생활의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그래서 물건의 본질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과 다르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두 번째,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급부 행위를 통해 물건을 지배할 수 있지만 물건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타적인 권리인데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한 개의 물건만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기억하실 거는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한 개의 물건만이 존재하는 배타성이 있다는 거죠. 채권은 원래 배타성이 없다 그러고 물권 법정주의는 민법에서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해도 법에서 정한 이외의 권리는 설정할 수 없어요. 창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는 물권 법정주의는 그래서 물권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물권법에서.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물권법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본권에 기한 거 해서 소유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유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상권 나오고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 물권의 종류의 내용 제일 먼저 소유권 봅니다. 물권 중에 그 내용이 가장 광범위하고 대표적인 권리로서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대표적인 게 매매잖아요. 사용은 내가 사용하는 거죠. 사용은. 근데 원래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이 사용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의 지상권도 있었어. 지역권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뭐냐면 우리 민법에 특별한 제도인 전세권도 있어요. 전세권. 그 다음에 수익권으로 얘기되어지는 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유치권, 질권. 이게 뭐냐면은 소유권은 처분권은 매매를 대표적으로는 기억하시면 될 거고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수익권에 대한 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잖아요. 즉 뭐냐면 유치권은 상대방이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안 줄 때 내가 유치하는 권리고 질권은 원래 부동산에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내가 부동산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기억하실 거는 제한물권이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거 해가지고 6개가 나오죠. 용익물권에서 제일 먼저 지상권,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수익권, 그 다음에 수익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6개가 나오죠.
타인 토지 위에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서로 인접한 토지에서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을 반환하는 권리. 그래 원래 전세권은 대한민국의 특유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있잖아요.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건의 제한을 가는 물건으로 사용가치를 제한한 유치권과 질권, 처분가치를 제한하는 저당권 해가지고 유치권,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많습니다. 공사대금, 경매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공사대금이 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유치권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그 시계를 수리를 맡겨요. 수리를 맡기고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니까 2만 원 들었다 그래요. 2만 원 들었다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나 돈 안 가져왔는데 고쳤으면 시계나 핸드폰을 줘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리고 이제 질권. 채권의 담보로 받은 동산을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질권의 목적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권리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안 됩니다. 질권은. 그래서 원래 요새 이제 질권이 많이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 해줄 때 이거 질권으로 보통 봐요. 질권으로. 그리고 이제 저당권. 특정한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지정하여 둘 뿐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라는 얘기는 등기부에 등재하는 거잖아요. 등기부에 등재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처분할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권. 점유자가 정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보일 경우 그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권리로 보호하는 것으로 손해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 가지고 있을 때 손해 점유자. 이거 내 거로 알고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 점유자. 타인의 것으로 알고 점유하는 자는 악의 점유자가 되겠죠. 어쨌든 손해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제 물권의 변동이 나옵니다. 변동이라는 말은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물권의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제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변동이잖아요. 그죠? 물건이 발생하고 소멸하고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건데 원래 이 물건은 원칙이 뭐냐면 공시주의예요. 공시주의라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면 등기부에 등재된 게 공시주의잖아요. 그죠? 공시주의. 그래가지고 물건의 변동이 있을 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쉽게 그 변동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뭐냐면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등기부 제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도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될 거고 저당권 같은 것도 등기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어쨌든
등기 기억하시면 되고, 동산의 공시 방법은 인도 점유란 얘기예요. 동산은. 그러니까 공시주의가 동산은 인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공시예요. 아니, 동산이니까. 두 번째가 부동산은 등기입니다. 등기부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그죠? 부동산은 등기. 부동산은 등기입니다. 등기는 그 등기부에 등재된 걸 등기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권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는 이 공시지구에서 등기부를 보자죠. 등기부에서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는 제한물권. 제한물권에서 아까 봤던 거와 같이 뭐가 있냐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인데, 특히 용익물권이 지상권도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권도 등기가 되죠. 지역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도 등기가 돼요.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될 수 있는 게 저당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유치권이나 질권도 이게 됩니다. 질권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저당권하고 질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어디 있나, 이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에 또 돈을 빌려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질권은 등기가 되는데 유치권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갖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점유권도 등기가 안 되죠. 점유권도. 근데 점유권은 일반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근데 법적으로 점유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유자에 대해 가지고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억하시건 물권의 변동 공시.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가 등기부는 이거 물권법이 인정 안 한다 그럽니다.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데 공시 원칙, 공시된 거, 등기부 등본.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권리 관계가 있고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권리 관계는 등기부입니다. 사실 관계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란 말은 뭐냐면 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거잖아요. 공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리 관계는 등기부, 사실 관계는 쉽게 말해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공부에 보면 소유자가 여기에도 소유자가 나오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뭘로 해요? 공부가 사실관계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소유자는 이사를 갈 때마다 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전부 다 공부에는 변경사항이 기재가 되는데 등기부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기재가 안 됩니다. 이런 기억하실 거는 나중에 권리관계냐 사실관계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때 인정해야 될 땐 확인하는 것들이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사실관계는 대장을 봐야 되는 거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좀 쉬었다가 채권법 하도록 하겠습니다.